그 세일즈 마인드풀리스라는 제가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영업을 쭉 해 오면서 뭐 이제 전문가들도 많고 또 세일즈에 몸담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마다의 뭐 어떤 그 방법론들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뭐냐면은 '마음이 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막 세일즈를 잘하기 위해서 막 부담이 되고 막 그 전날에 잠이 안 오고 그런 것들이 너무 지속되다 보면 오래 못 하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그 선배 중에서 세일즈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한 게 그분이 그 당시에 뭐 나이가 40대 초반밖에 안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머리가 하얘신 거예요.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니까.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세일즈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일즈를 잘하시겠습니까? 편하게 잘하시겠습니까? 편하게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룰 거지만은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마음. 요즘 같은 그 스트레스가 많은 시국에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일즈의 미래에 대해서 먼저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세일즈에 대한 이제 비관론자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환경이 온라인 환경이 이제 대두가 되면은 "세일즈는 사라질 거야." 이런 분들이 꽤 많죠.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것에 이제 전면으로 저는 반박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매우 밝다. 전망이 매우 밝다. 저는 그것을 체감합니다.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트레바리라는 독서 클럽에서 세일즈를 주제로 독서 클럽을 지금 11 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인기가 많아요.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예 더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은 세일즈 담당자뿐만 아니라 본인이 세일즈가 담당이 아니신 분들, 그러니까 뭐 일반 뭐 그냥 프리랜서라든가 직장을 다니더라도 뭐 심지어는 개발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사업 분야가 아니신 분들, 뭐 총무팀도 있었고 심지어는 뭐 유치원 교사도 있었고. 제가 너무 신기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세일즈를 왜 배우려고 하세요?" 물어보면은 이제 본인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스킬이 세일즈 스킬이라는 거예요. 세일즈를 직접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오히려 세일즈가 사라지고 있는 문화가 아니라 더 이제 채용돼야 하는 그런 문화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세일즈 경험 있으신 분들, 젊었을 땐 몰라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존력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뭐 20대 30대 분들은 아마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40 대가 되면요. 이게 인생이 굉장히 많은 그 변곡점이 생기거든요. 인제 그 변곡점이 뭐 좋은 면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인제 꺾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꺾일 때 세일즈 경험을 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의연한 경향들이 있어요. 또는 직업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시고, 왜냐면 내가 물건을 팔아 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파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능수능란한 면이 있죠. 사람들이 찾습니다. 저도 예전에 진짜 스타트업에 잠깐 조인했을 때 이제 세일즈를 한다고 하고 또 세일즈 경력이 있다고 하니까 인제 찾는 곳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에서도 몸을 담았었고. 아마 이제 분명히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대표님들이 인제 뭐 세일즈 출신도 있지만은 뭐 개발자 출신도 있고,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누굴 찾게 되느냐, 이제 세일즈맨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기술 개발하고 상품을 이제 고도화시킨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아무리 내가 만들어 봤자 그다음에 이제 누군가는 팔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제안하고 클로징하는 기술이라는 트라바리에도 많이들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세일즈를 활용할 분야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세일즈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서점에 가시면 그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뭐 처세술도 있고 뭐 정신 건강에 관한 것도 있고 심리에 대한 것도 있고 마케팅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세일즈 쪽으로 한번 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책들이 굉장히 왜소해요. 종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아마존에 가시면, 그죠? 미국의 서점 가시면은
예,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그 세일즈 서적에 비해서 굉장히 숫자가 많고 양이 많다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양만 많은 게 아니라 이제 그 믹스된 여러 가지 그 산출물들, 그러니까 영업 그 자체뿐만 아니라 영업과 다른 어떤 산업 분야라든가 영업과 어떤 다른 스킬들을 접목시킨 개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를테면 인제 뒤에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제 아 강점 코치를 얼마 전에 취득을 했는데 어 강점 기반 세일즈, 인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요즘에 추종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일즈의 어떤 다른 분야를 접목해서 믹스해서 본인만의 분야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분야는 안 그러냐? 다른 분야도 가능한데 세일즈는 덜 개발됐다라는 걸 제가 강조드리는 겁니다. 한 10년 전이었나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중앙일보였는지 동아일보였는지 이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때 제가 직접 봤었어요. 그때 종이 신문으로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 기사였어요. 이게 신문 기사였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영업사원이 따로 없다." 이 말을 딱 발췌해 가지고 신문 기사를 낸 거예요. 그래서 아틀라시안이 수조 원의 기업 가치를 가진 회사로 성장할 때 영업이 없었다라는 거를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영업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게 그 기사의 주제였어요. 근데 참 못된 기사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영어로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해 봤더니 실제로 이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뒤에 문장은 자르고 보도를 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자가 그 영어의 그 기사를 인제 그대로 발췌한 게 아니라 앞 문장만 따서 딱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즉 영업의 시대는 끝났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악용을 한 겁니다. 가짜 뉴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는 영업사원이 따로 없다."라는 말을 한 다음에 대신 "우리 모든 직원이 영업사원이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 다르죠. 그죠? 영업사원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우리 모든 직원이 다 영업사원이다. 그래서 아틀라시안 같은 경우가 그걸로 유명합니다. 플라이휠 전략으로 유명한데 엔지니어가 전진 배치, 그러니까 forward deployed 엔지니어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이 들으면 아마 기절초풍을 한 내용인데, 엔지니어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고객을 만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틀라시안이 그렇게 큰 회사가 된 거였죠. 그러니까 세일즈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직종에서 세일즈적인 마인드가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아틀라시안의 플라이휠 전략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제 맨 위쪽부터 build great product를 시작해 가지고 이제 가격을 낮추고 볼륨을 키우고 해서, 볼륨이라는 것은 곧 everyone 모두에게 파는 거고, 모두에게 판다는 얘기는 온라인으로 파는 거고, 온라인으로 판다는 얘기는 easy trial, 그러니까 트라이얼을 무료로 배포해서 사람들이 사게 만드는 건데, 인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이지 트라이얼을 배포를 한 다음에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다음이. 그다음이 뭐냐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인제 새로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엔드 유저가 그것을 사용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의문점이 생기겠어요. 그죠? 버그도 나고 또 사용법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사용법에 대한 궁금증, 버그 해결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나서 가지고 forward deployed, 완전히 전진 배치돼 가지고 엔지니어 뭐 세일즈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전면에 나서서 고객을 지원을 해 줬다는 얘기인데 그게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이 플라이휠 전략을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 가격을 낮추고 무슨 뭐 온라인으로 팔고 이게 핵심이 아니라, 여기서의 핵심은 이지 트라이얼을 배포한 다음에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대응은 뭐다? 엔지니어조차도 전면 배치돼 가지고 고객을 한 땀 한 땀 봐 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우아한 형제들이 전단지를 직접 종이 전단지를 수거해 가지고 직접 본인의 앱에다가 노가다로, 그죠? 마중물 역할을 했듯이 뭐든지 세일즈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이 마중물이라는 게 필요하죠. 어 공교롭게도 노가다가 좀 많죠. 그죠? 아마 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스타트업 세일즈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지름길을 많이 찾으세요. 좋은 겁니다. 지름길 찾으면 좋죠. 그러나 어느 정도의 노가다는 필요하다.
근데 어느 천년의 해입니까? 우리가 지금 조직원이 5 명, 6 명밖에 없는데 우리 인력이 지금 뭐 개발자 빼고 누구 빼고 하면은 뭐 1 명이서 뭐 할까 말까인데 그 B2B 세일즈 어느 천년에 하고 있습니까?"라는데 이제 관점을 좀 달리 한번 해 볼까요? 약간 반대로 생각하면 B2B 세일즈는 축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B2C를 한다거나 마케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 그러니까 대중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핸들링해야 되는데 B2B는 1대1로 다가서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천년에 하냐." 이런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참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부산까지도 2 시간 반이면 가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다 수도권에 있고 서울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대부분의 고객들이, 물론 이거 서울 기준의 얘기입니다. 부산에 계신 분들이나 광주에 계신 분들은 좀 부산이나 강주로 좀 치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에 계신 분들 위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다 이제 산업의 잠재 고객들이 서울에 몰려 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바꿔 말하면, 그죠? 잠재 고객을 특정할 수가 있어요. B2C라든가 마케팅은 잠재 고객을 특정하기가 좀 어렵죠. 물론 뭐 마케팅 같은 경우는 타겟팅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만 이제 원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B2B 같은 경우는 잠재 고객이 딱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뭐 LG전자의 무슨 사업부에 누구 딱 어디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죠? 이만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일즈를 무조건 어렵다고만 여기지 마시고 '아 정말 축복이다.'라는 거 어떻습니까? 오늘의 주제 세일즈 마인드풀리스하고도 이어집니다. 컨택 포인트 확보가 용이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초보일수록 컨택 포인트 확보를 잘 못하세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구글만 잘 검색을 해도 컨택 포인트 확보하는 거는 사실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욕심 부리지 말고 처음 6 개월, 처음 1년 정도는 인제 한 땀 한 땀 고객들한테 다가서면서 고객을 발굴하기 시작하면요. 입소문, 바이럴, 레퍼럴은 생각보다 금방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달에 어떤 스타트업을 이제 컨설팅을 했는데 이제 그 회사는 뭐냐면은 인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스타트업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가지고 병원에 꽂아 주는 분들이거든요. 인제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인제 의료 관광이라고 하나요? 의료 관광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 사업을 하는 곳인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물론 외국에 그분이 이제 외국에 살다 오셔 가지고 특히 이제 LA에 살다 오셔 가지고 나름대로 본인이 뭐 인맥이 있다고 하시는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일단 우리나라에 있는 병원을 또 섭외해야 되잖아요. 이제 마치 양방향 다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데 병원을 섭외하는 게 이제 어렵다. 어렵지가 않죠 사실은. 그죠? 어차피 외국인 환자들은 딱 떨어지는 의료 시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제 피부과라든가 그죠? 아니면은 뭐 치과 요런 것들 딱 떨어지는 진료를 이제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성형외과 같은 피부과 같은 병원들을 제가 했는데 인터넷에서 구글에서도 충분히 이제 검색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검색을 해 보니까 이제 공공 데이터에 이 외국인 환자 유치 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업체들을 쫙 소팅을 해 보니까 한 1,700 개가 나왔다. 1,700 개면 인제 영업을 하셨던 분들은 인제 뇌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1,700 개? '우와 저거를 어느 천년에' 이게 아니라 '다행이다. 1,700 개밖에 안 되는구나.' 무슨 말이냐면은 1 년이 365 일이면은 뭐 이제 휴가 빼고 못 빼고 토일 빼면은 한 200일 정도, 250 일인가요? 그러면은 사실 하루에 한 2 통씩만 돌려도 그죠? 2 통씩만 돌려도 어떻게 됩니까? 1 년에 한 500개 정도는 할 수 있고 4개 하면은 이제 한 1,000개 정도는 커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각 잡고 1 년만 하루에 몇 콜만 돌리면은 1,700개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이게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세일즈인데 우리가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세일즈는 뭐 물론 뭐 산업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가장 뭐 크게 뭐 이렇게 막 그 정규 분포에서 벗어나는 그런 영역들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평균적인 그런 사이즈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아마 웬만한 여러분들이 뭐 계시는 부분이 다 다르겠지만 이 정도면은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대상으로 하는 잠재 고객은 웬만하면 다 커버가 가능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세일즈를 할 때 뭐 세일즈를 떠나서 비즈니스를 할 때 고객은 당연히 우리를 1대1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고객을 1대1로 바라보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자꾸 마음이 급해지고 세일즈를 이제 거시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게 되냐면 뭐 꼭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마케팅으로 자꾸 가게 돼요. 마케팅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은 고객을 실질적으로 발굴하는 데 있어서 세일즈의 역량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 이제 마케팅이 좋은데 제가 뭐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마케팅의 치명적인 단점은 바로 고객을 인제 만 명의 고객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의 운동가이자 가수인 조한 바이즈가 한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관계는 만 명을 상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나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한 명의 사람을 관계를 맺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마케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 되면 다행인데 고객을 발굴하지 못하고 계속 맴맴맴맴 매부의 띠에 갇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고객을 한 명씩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면 금방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대로 천질백계 금방 하게 됩니다. 왜냐? 바로 바이럴 입소문은 금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일즈의 힘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나아간다면 충분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옛날에 식권대장이라는 회사 다닌 거 아시죠? 거기 다녔을 때 식권대장이 뭐냐면 인제 종이 식권을 전자 식권으로 이제 이렇게 치환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여러분들 2024 년에도 종이 식권을 배포하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제 분실의 염려도 있고, 또 나중에 한 달을 이제 월합 발행했을 때 카운트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제가 옛날에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게 두산이라는 회사에 제가 영업을 갔었는데 임직원이 10,000명이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몇 만 명이냐? 그랬더니 200,000 장을 세야 되잖아요. 왜냐면 인제 워킹 데이 20 일이니까 한 달에. 그렇게 되니까 200,000 장을 총무팀 직원이 그걸 세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그걸 누가 세 줍니까? 자기가 세야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 연봉 한 7천만 원 되시는 분들이 한 3명 붙어 가지고 그거를 세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게 낭비입니까? 그죠? 인력 낭비고 시간 낭비죠. 그래서 모바일 직권을 바꾸는 건데, 제가 이제 어떤 업체 모 업체에 이제 영업을 갔는데 경쟁이 붙었어요. 저희 아주 유명한 S로 시작하는 회사와 저희가 정말 경쟁 PT가 붙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PT를 했고 저희 경쟁사는 다음 날 PT를 했는데요. 네, 사실은 저희가 좀 쫄렸어요. 지금은 직권 대장이 많이 커졌지만 예전에는 되게 작은 회사였고 경쟁사는 우리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회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겼어요. 그때 비결이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그 회사의 조직원을 이제 파악한 거죠. 조직원을 파악해 가지고 어 그 회사가 외국계 기업이었거든요. 외국계 기업은 여러분들 특징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영업을 잘하려면 약간의 어떤 커먼 센스가 좀 있는 편이 좋아요. 그죠? 어떤 세상 물정을 좀 알고 그래서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고 있는 게 좀 좋아요. 왜냐하면 외국계 기업 하면은 딱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외국계 기업은 어떤 조직이 많을까요, 여러분들? 뭐가 많아요? 어떤 직종이 많을까요? 영업 우리 외국계 기업은 영업 조직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본사 어차피 개발은 다 본사에서 하고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하겠죠. 그리고 마케팅도 웬만하면은 에이펙 뭐 헤드쿼터라든가 이런 데서 다 정해 주고 한국에서는 이제 팔로우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다만 이제 영업은 미국에서 해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조직에 중점적으로 뽑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뭐 다 다르겠습니다만 웬만한 그런 외국계 기업들은 세일즈 조직이 많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외국계 기업이었어요. 그럼 질문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대표님, 여기 세일즈맨들이 많으시죠?" 라고 물어본 거죠. 그죠? "맞다. 우리 회사는 60%가 세일즈다." 그럼 식권대장이라는 것은 이제 모바일 식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의 중심 반경 1 킬로미터를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식당들이. 그쵸? 뭐 우리 점심 먹을 때 뭐 저쪽 가서 잠실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광화문 와서 점심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사원이 많다는 얘기는 이제 뭐 지방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디 서울 모처에 막 쫙쫙 흩어지는데 그럼 이제 우리 모바일 식권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될까요? 그쵸. 프랜차이즈를 먹어야죠. 그죠.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많아야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를 저희가 하이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방금 제가 고객을 바라볼 때 1대1로 바라본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가 정해졌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매스 마케팅으로 그냥 퍼블릭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회사의 그러니까 잠재 고객의 스토리를 파악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1대1로 바라봐야 된다. 그게 세일즈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맥도날드. 그래서 맥도날드가 기억에 남습니다. 저성장 시대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요즘에 저성장 시대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대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그죠? 산업은 다 포화 시장이에요. 요즘 포화가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뭐 다 포화고 다 저성장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중심 기능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가십니까? 잘 보시면 이해 가실 거예요. X축은 성능이고요. 그러니까 성능을 아무리 발전시켜 봤자 중심 기능이 아무리 좋아 봤자 만족도는 세추레이션 된다는 얘기고요. 그죠? 오른쪽 그림은 무엇일까요? 주변 기능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심 기능은 어차피 한계가 있어요. 이게 되게 웃기죠. 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안 그럴 텐데. 선생님, 교수님 핵심 기능, 우리의 핵심 가치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 많죠. 그죠? 그 말도 맞죠. 맞지만 어차피 포화 시장에서는 핵심 기능은 다 또이또이다. 물론 그것마저도 안 되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건 된다고 친다면 그다음부터는 무엇이 커버를 해 줘야 되느냐 바로 주변 기능들이 커버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변 기능은 여기서는 제가 이제 약간 기술적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인문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뭡니까? 그게 세일즈예요 그게. 그게 세일즈예요. 제품의 성능 아무리 좋아 봤자 고객의 만족도는 한계가 있다. 세추레이션 된다. 그죠? 그다음부터는 뭐가 커버를 해 줘야 되느냐? 영업이 커버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 시장의 영업들이 득실득실 거리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결국에는 영업이라는 것, 세일즈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느냐, 인문학적으로 또는 어떤 경영학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뭐에 해야 되냐면 이미 받아들여진 고충에 집중해야 돼요. 새로운 니즈는 없어요. 잠재 고객한테 여러분들 새로운 니즈가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제품이 나왔습니다. 쓰세요."라고 했을 때 잠재 고객이 "우와 대박이다. 저렇게 신기한 게 있어?" 아이폰이 언제 나왔습니까? 2016 년쯤에 나왔나요? 아닌가? 더 전에 나왔나? 제가 왜 이러죠? 2009 년에 나왔나요? 아무튼 그때 나왔을 때 완전히 경천동지할 제품이 아니면은 그렇게 혁신적인 제품이 아니고서는 그죠? 이미 다 받아들여진 고충 accepted struggle이라고 하죠. 그 안에서 놀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관찰하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불과 15년 전?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15년 됐나요? 아마 셀프 체크인 이렇게 셀프 계산대가 도입된 게 제가 정확히 인제 자료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 셀프 체크인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뛰어난 건가요? 아니에요. 바코드를 그냥 내가 직접 찍는 것뿐이에요. 바코드 개발된 거는 뭐 옛날 얘기고 바코드를 뭐 요즘에 개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캐셔가 찍던 거를 "야 네가 직접 찍어." 이것뿐이거든요. 이거는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그냥 문화의 발전인 거예요. 예전에 코스트코라든가 이마트 갔을 때 이렇게 줄을 많이 섰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줄 안 서시죠. 그죠? 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바로 세일즈가 할 몫이다. 그러니까 우리 세일즈는 뭘 잘해야 된다? 관찰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 얘기는 많이 들었죠. 근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어 이제 고객들의 그 어떤 귀찮아함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이러면은 고객이 저걸 필요로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고객한테 이거를 제안해야지. 짠." 이렇게 하면은 고객이 "어유 이런 게 있었어요." 하고 세일즈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까 습니다만 이 세상에 새로운 게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보면은 맨 위에 SAP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미들웨어, 그러니까 IT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거를 아실 거예요. 이걸 풀스택이라고 하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쭉쭉쭉 나와 가지고 그다음에 서버가 있고 그다음에 스토리지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로 이제 쌓이는 걸 이제 풀스택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오라클을 다녔지 않습니까? 이제 빨간색의 오라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one of them인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서? 고객한테는 그냥 one of them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고객은 이 풀스택을 다 가지려고 하지 "유정준 대표님 저는 데이터베이스만 쏙 살게요." 이런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오라클 영업사원들은 어떻게 영업을 하냐면 우리 것만 팔지 않았어요. 데이터베이스만 파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다른 회사 거 델 서버, HP 서버까지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우리가 대신 팔아 줬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멀티 벤더 인티그레이션. 왜? 고객이 그걸 원하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전문 용어로 마더선다고 그러죠. 인제 마더선다는 이제 영업해 보신 분들은 뭔 소린지 아실 거예요. 이제 그 뭐 이제 앞에 선다는 얘기예요. 그래 갖고 이제 본인이 이제 총대 메고 앞장서 가지고 인제 그걸 주도한다는 얘기인데, 인제 고객한테 다가서서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턴키라고 하죠. 그러니까 턴키로 납품하는 거예요. 남의 것까지. 여기서 중요한 건 남의 것까지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준비가 돼 있으세요? 우리 제품만 팔려고 하세요? 아니면은 우리 제품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생태계에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한꺼번에 납품하고 싶어 하세요? 이건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 안 되시는 분들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영업이라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GAPR 세일즈 프로세스를 주창을 했었죠. 뭐 이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용어를 그냥 만든 거예요. 뭐냐면은 골 세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액션 플랜을 정하는 겁니다. 일단 골 세팅이 되면은 1% 클로즈 전략에 의거해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액션 플랜에 내가 몇 회의 액션 플랜, 내가 이를테면 뭐 콜은 몇 콜을 하겠다, 방문은 몇 개를 다니겠다라는 이제 플랜이 잡히겠죠. 그죠? 그게 없으시면 빨리 정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고객이 발굴이 되면은 그거를 어차피 B2B 세일즈에서는 6개월, 1년 걸리니까 그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파이프라인 관리라고 하죠. 그다음에 리포트를 작성해야 돼요. 이제 회사에 갔을 때, 이제 컨설팅 갔을 때 정말 정확한 바로메트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리포트를 보면 알아요. 세일즈 리포트가 얼마나 정교하게 짜여져 있느냐. 제가 어렸을 때는 반대였어요. 막 무슨 뭐 "서류 공화국. 야 뭐 서류가 뭐 필요 없어. 서류가 이건 다 없애버려야 돼." 뭐 이랬었는데 반대죠. 그죠? 체계가 있는 회사는 리포트가 잘 돼 있고 체계가 없는 회사는 리포트가 없죠. 없거나 엉성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GAP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아까 몇 개 봤는데 이벤터스에서 질문 들어온 거를 몇 개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뭐 여쭤보신 것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세일즈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뭐 또 내가 뭐 긴장이 많이 되고 뭐 이런 질문들이 많았었는데요. 음 이제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 건데, 긴장을, 오늘 또 주제가 세일즈 마인드풀리스인데 긴장을 너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깔때기 그림인데 이게 세일즈 퍼넬이라고 하는 유명한 세일즈를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인제 여러분들이 고객을 처음에 만나게 되면은 주로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고객을 만나게 되죠. 뭐 홈페이지 활동이라든가 SNS라든가 뭐 뉴스레터를 보낸다든가 아니면은 뭐 전시회를 간다든가 뭐 이벤트에 참석해 가지고 잠재 고객을 만나게 되죠. 이제 그 수많은 고객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전부 다 우리 고객이 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얘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아 어떻게 내가 저 사람들을 클로즈를 하지?' 맞아요. 그건 맞는 고민인데 어차피 모프 단계, 그러니까 미들 오브 퍼넬에서 거의 반쯤은 다 떨궈져 나가고요. 그죠? 맨 마지막에 또 바텀 퍼넬, 맨 마지막 단계에서 한 뭐 6 개월 정도 지난 상태겠죠. 이때 또 거의 뭐 90% 이상은 다 떨궈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남는 거는 뭐냐? 1% 예요, 1%. 1%의 세일즈 법칙이라는 건 유명한 세일즈의 거의 뭐 정론입니다, 정론. 100 명의 고객을 만났을 때 1 명의 고객이 발주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 명 한 명 고객이 내가 컨택을 해서
페일이 되느냐 아니면 부킹을 받느냐 여기에 매몰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 명을 만나 가지고 그중에 한 명이 클로저가 되는 거니까 나는 GAPR 프로세스를 철저히 지키면서 세일즈의 루틴을 가져가면서 그 안에서 확률에 의거해서 일정 부분이 클로저가 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대부분의 세일즈 경험이 없으시거나 내가 막 떨리는 부분들 있잖아요. 고객이 내가 뭐 나를 뭐 막 노심초사하시는 분들 많아요. 고객이 내가 미팅을 했는데 연락을 나한테 안 주시고 그럼 내가 연락을 다시 드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그 고민들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고민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런 고민은 GAPR 프로세스를 따른다면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100 명의 고객을 빨리빨리 만나야 되고 그 고객 중에서 확률적으로 한 명의 고객이 클로즈 되는 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세일즈이기 때문에 하나가 페일 했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이 동요가 되거나 그죠? 내가 거기에 함몰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객의 한 명에 함몰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아마 세일즈를 하다 보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인제 처음에는 인제 타겟이 잡혔으면은 그다음에 할 일은 아까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컨택 포인트를 취합하는 게 중요하죠. 아까 제가 1,700개 병원에 리스트업을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했느냐? 이제 이건 물론 딴 사례인데요. 이를테면 제가 또 다른 회사 요즘에 바이오 회사를 제가 요즘에 컨설팅을 많이 해 가지고 요 회사는 또 뭐냐면은 그 의약품 냉장고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 갖고 이제 얼마 전에 이 회사도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 드렸는데 그러면 어디다 납품합니까? 약제팀에 납품해야 되겠죠, 약제팀. 병원마다 다 약제팀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인제 구글에서 국내 병원 약제팀 그다음에 XLSX 이런 식으로 전 요걸 즐겨요. 요 엑셀 파일을 좀 즐깁니다, 저는. 그러면은 인제 병원 약사회에서 저렇게 주옥 같은 그쵸?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일부러 이름은 가렸는데 병원의 약제팀의 연락처가 다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인제 제가 뽑은 게 아마 저게 한 300여 개 나왔거든요. 그래서 300여 군데에다가 메일을 쫙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죠? 워킹 데이 한 250일 되니까 뭐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300 개 1 년이면 다 커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몇 개 정도가 예상되세요? 최소 30개 정도는 클로저가 된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일즈를 할 때는 어 인연을 언급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제 컨택 포인트를 취업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고객한테 다가서야 되잖아요. 마음이 떨려요 지금. 여러분들 막 가슴 두근두근 뜁니다. '와 나 어떡하지? 내가 지금 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전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메일을 보내야 돼 말아야 돼.' 막 가슴이 쿵쾅쿵쾅 뜁니다. 떨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루틴에 의거해서 영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하나만 더 좀 신경 쓰면 돼요. 인연을 언급하면 됩니다, 인연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웃바운드 세일즈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스팸처럼 하는 거예요, 스팸처럼. 그죠? 그냥 복붙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100% 정말 진성으로 메일을 보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럼 시간 관계상 쉽지는 않을 텐데 인제 여기서 경중을 좀 나눠야 되죠. 우선순위를 좀 분류를 해 가지고 뭐 예를 들면 A급, B급, C급으로 나눠요. C급은 그냥 스팸으로 보내고 A급과 B급은 이제 우선순위를 나눠 가지고 좀 경중을 나눠야 되겠죠. 그럼 이제 A급 같은 경우는 스팸으로 보내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냐? 인연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이메일의 앞부분이라든가 특히 이제 전화를 할 때 뭐 아웃바운드 뭐 방문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팸으로 인식되지 않기 위해서는 너와 나의 인연을 살짝 언급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죠? 이를테면 그냥 이메일 쓸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제가 어제자 뉴스에서 한국경제신문에서 우리 귀사에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 AI 관련해서 뭐 개발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이런 솔루션과 접목시키면은 좋은 그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말하면 아무리 낯선 전화를 받는 고객일지라 할지라도 우리 얘기를 언급을 해 줬기 때문에 스팸 취급은 안 한다라는 거죠. 물론 그중에서도 그냥 끊어 버리는 사람도 있겠고 이메일을 그냥 닫아 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10명 중에 5분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나라를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처음에
B2B 세일즈는 참 축복이다라고 했어요. 왜 우리나라 코엑스에 가면은 정말 하루에도 뭐 몇 개씩 그죠? 전시회가 열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바이오 쪽에 계시면 바이오 관련된 전시회만 아마 우리나라 일산 킨텍스 또 뭐 저기 어디죠? 대치동에 있는 저기 세텍 또 코엑스 해 가지고 아마 한 열 몇 개는 열릴 거예요. 그죠? 제가 뭐 세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럼 거기에 이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가서 명함을 받아오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 브로셔를 받아오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간단한 스몰 톡만 하더라도 "아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주에 일산 킨텍스에서 있었던 경양 하우징 페어에 갔는데 귀사의 뭐뭐뭐 대리님하고 제가 잠깐 뭐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도 우리 직원 대리님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죠? 스팸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진정성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정말 우리가 뭐 남하고도 그냥 세일즈가 아닌 환경에서도 누구랑 얘기할 때도 그쵸? 어떤 라포를 형성하고 이런 대화 기법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뭐 우리가 배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세일즈 할 때는 그렇게 안 하냐는 거예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세일즈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오늘 꼭 강조하고 싶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 7시 반에 처음 이거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세일즈 할 때 너무 각 잡지 말아라. 세일즈 할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세일즈는 편한 것이다. 편해야 된다. 그래야지 오래 할 수 있고 스트레스 안 받는다. 루틴에 의거해서 그냥 쭉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사람한테도 스몰 톡 할 때 뭐 안녕하세요. 뭐 거기 학교 나오셨어요? 거기 사세요? 여의도 사세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왜 근데 세일즈 할 때는 그렇게 딱 그냥 딱딱하게 그냥 "안녕하십니까. 저희 제품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유독 세일즈할 때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죠? 영업할 때도 그냥 우리가 평상시 생활하듯이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스팸처럼 다가서는 게 아니라 너와 나의 인연을 하나 언급하고 들어갔다. 이런 게 인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아웃바운드 콜과 아웃바운드 이메일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뭐다? 상대방과의 인연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죠? 안녕하세요." 그냥 저희 제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귀사에서 뭐 이런 거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 기사에서 이걸 봤습니다. 지난주에 일산 킨텍스에서 봤는데요." 등등등등등. 할 거 너무 많죠. 그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뭐 그럼 뭐 맨날 뭐 전시회장 다녀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전시회 그 관련된 사이트에 들어가면 참가 업체 쫙 나오잖아요. 그죠? 신문 기사 쫙 나오잖아요. 그죠? 검색하면 쫙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거를 넘어갔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안 끊으면 다행이죠. 그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아."라는 얘기를 해 줘야 돼요. 너무 무서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기꾼일 수도 있고 스팸일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들이 무슨 뭡니까? 그 스미싱이라고 뭐라 그러죠 그거? 하여튼 그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백함을 증명해야 돼요. 어떻게 증명하느냐? "자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다. 뭐 여기 우리 회사 여기 회사고 홈페이지 뭐 가 보시면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듣보잡이 아니라 요런 회사도 우리가 납품을 했습니다." 요런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뭐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시간을 끌면 안 돼요. 이 전화를 했을 때 가장 이 우리의 적은 뭐냐면요. 전화 통화를 오래 하는 게 적이에요. 아웃바운드 콜은요. 상대방이 가장 여러분들을 경계하는 타임입니다. 그죠? 그 시간을 짧게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전화를 걸어 가지고 그 전화로 발주까지 받을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전화는 어디까지나 수단이에요. 뭘 위한 수단이다? 방문을 잡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냥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1분 안에 끝내야 돼요. 그죠? 1분 동안 전화를 붙들고 있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빠르게 여러분들의 전화를 한 이유를 아주 이거는 여러분들 한 줄로 딱 여러분들 준비를 해 놔야 돼요. 상대가 얻게 될 이익을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진짜 너무 웃긴 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어저께도 제가 어떤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약간 얘기하면 긴데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무슨 협업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협업 제안을 하시는데 이제 이분이 처음 보는 분이죠. 막 자기 설명을 하고 막 뭐 어떤 뭐 비즈니스 모델을 막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뭐 누구를 소개해 주면은 뭐 수수료를 주겠다 뭐 이런 건데
저는 뭐 그런 거 관심도 없지만 제가 답답했던 게 뭐냐면은 음 제가 뭘 했을 때 내가 어떤 이익을 가져갈지를 끝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협업에 대한 얘기만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얘기를 빨리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방문 약속을 잡아야 되잖아요. 방문 약속을 잡을 때 중요한 거는 어떻게든 만나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만나자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이익만 가지고 너무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게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긴 젓가락으로 요거를 땅콩을 집으려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넓어야 돼요. 넓게 주제를 넓혀야 돼요. 1 미터짜리 젓가락으로 여러분들 땅콩을 잡으려면 땅콩이 커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제를 넓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뭐 꼭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런저런 얘기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뭐 업계 요런 얘기도 좀 드릴 수 있고요. 또 뭐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아이디어도 좀 같이 뭐 저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아이디어를 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쭉 다른 고객사들도 많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뭐 염탐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도 좀 들려 드릴게요."라는 식으로 주제를 좀 넓게 미팅의 어떤 그 이유를 만들어 내야 되겠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콜 투 액션을 던져야 돼요. 미팅 제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저도 전화 아웃바운드 콜드 콜을 많이 받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길게 한다는 단점.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은 콜 투 액션을 안 던져요. 콜 투 액션은 뭐냐면은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로 하여금 내가 뭐 해야 돼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 그럼 나 뭘 해야 되는데 뭐 홈페이지를 가 봐야 돼? 아니면 뭐 내가 너한테 뭐 연락을 해야 돼? 내가 뭐 해야 돼? 그 뭐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를테면 미팅 제안이 되겠죠. "다음 주에 뭐 찾아갈 테니까 좀 시간 좀 내 달라."라든가 아니면 "제가 이메일로 동영상 링크를 보낼 테니까 고거 좀 봐 달라."라든가 아니면 뭐 "저희 뭐 가산동에 저희 쇼룸이 있으니까 쇼룸에 뭐 와 달라."든가 아니면 뭐 "저희가 뭐 다음 주까지 어떤 이벤트를 하니까 이벤트에 뭐 참여를 해 달라."라든가 뭔가 상대방을 움직이게 만드는 콜 투 액션, 액션을 이끌어내는 콜을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의 대부분 안 던지세요. 그러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얘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입에 그냥 거의 떠먹여 줘야 될 정도로 명확하게 그 사람의 액션 플랜을 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요게 '1 분 안에 끝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메일을 쓸 때 제가 참 이겁니다. 이제 나쁜 사례인데요. 한번 보세요. 한번 시간을 갖고 한번 보실래요? 왜 안 좋은지 느껴지십니까? 어떤 부분이 안 좋게 느껴지세요?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이 안 느껴지세요? 딱 봐도 안 느껴지시죠? 그죠? 그죠? 제가 뭐 설명을 따로 안 드릴게요. 그럼 좋은 사례 요거 한번 보시죠. 요거는 뭐가 좋다고 생각되세요? 그죠? 쫙 하면 내용이 좀 많은 거는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쪼끔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적혀 가지고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뭐냐면은 처음에 보시면 본인 소개를 잘했죠. 그죠? 제가 이거 잘한 케이스에 있는 실명까지 제가 이제 한 거예요. 잘했기 때문에 오해 마십시오. 어 자기를 소개를 했죠. 그죠? 간단하게 세 줄로 딱 소개했어요. 그다음에 더보기 해 가지고 인제 링크도 걸어 놨고요. 그다음에 제 얘기를 썼어요. "너와 나의 인연." 그죠? "유장준 님은 최근에 블라블라에서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제 얘기를 해 줬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죠? 그다음에 제안 드리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뭘 줄 건데 두 가지 딱딱 나왔어요. 그래서 딱 1 번, 2번 끝. 예.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선수끼리는 딱딱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서 어떻게 됐다? 맨 마지막 보세요. "잠시간 시간 내어 주신다면은 어떻게 된다? 만나자." 그죠? 만나는 게 어려우면 솔리시트해가 아주 간절하게 말했죠. "비대면 미팅 유선 통화도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콜 투 액션을 던졌죠. 그리고 이분은 여기서 그만두지 않았어요. 다음 날 또 전화까지 또 왔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여기에 같이 일을 하게 돼 가지고 이 에어클래스에 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린 그러니까 저를 설득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이게 콜 투 액션이라는 겁니다. 맨 마지막엔 뭘 던진다? 콜 투 액션을 던져라. 미팅이나 이메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세요. 단 한 개의 아주 간단한 요구사항을 던지는 게 중요합니다.
전화를 끊었을 때 상대방이 뭘 해야 되는지 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제 밑에 예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단도직입적으로 던져야 돼요. 요청은 내가 하는 겁니다. 선생님 시간 있을 때 전화 주세요." 이건 안 돼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상대방이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죠? 바쁜 사람의 시간을 내가 뺏는 거예요. 상대방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한가하더라도 쪽팔리게 여러분들한테 한가한 시간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시간을 딱 던져야 돼요. "선생님 내일 목요일 오후 2 시에 찾아뵐게요. 5 분만 시간 내 주세요. 찾아뵙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잠깐 뵐게요." 이렇게 그냥 굳히듯이 들어가는 게 이게 신뢰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신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좋은 서비스를 추천해 드리는 사람인데 왜 신뢰입니까 그게. 그쵸? 내가 도움 주는 사람인데 본인을 그렇게 학대하지 마십시오. 그죠? 여러분들은 남의 시간을 뺏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누구다? 상대방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마인드풀리스 이게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벤터스에서 질문하신 분이 고객, 잠재 고객을 어떻게 유도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좋은 거는 세미나를 여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제가 왜 여기서 지금 유튜브 라이브를 이렇게 무료로 하는 걸까요? 제가 뭐 시간이 남아서 이런 거 하는 걸까요? 물론 시간도 남지만 여러분들께 물론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의도도 있지만 한 10% 정도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 이것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남고 저를 알리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이 지금 유튜브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 제가 뭐 하는 말이 좀 맞는 것 같고 괜찮으면 뭐 내일 아침에 전화가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냥 뭐 한 번 하고 말고가 아니라 계속 루틴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한 번으로는 안 돼요 한 번으로는.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계속 바이럴로 되고 이것이 또 어디에 남습니까? 제 유튜브 채널에 남고요. 또 저는 이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벤트스에 올렸고 또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했었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SEO, Search Engine Optimization에 남아 가지고 나중에 검색이 되고 검색을 거쳐 가지고 또 입소문을 타고서 저를 또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벤터스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세미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콘텐츠가 없는데요." 콘텐츠를 만들어야죠. 지금 뭐 콘텐츠 본인이 파는 분야에 있어서 콘텐츠를 못 만들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없다면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벤터스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이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시간이 많으면 이거를 뭐 시연해서 보여 드릴 텐데 저는 이거를 또 이제 다운로드 받으면 또 어디에 올리냐면 이따가 제가 오늘 그거를 다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인제 그 이메일 뉴스레터 툴을 쓰거든요. 스티비라든가 메일침프라는 툴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또 업로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한 1,000명 정도 제 구독자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DB를 수집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어 뭘 하느냐. 지금 슬랙도 하잖아요. Why Slack? 그래 가지고 야놀자의 성공 사례를 이제 여기서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Why Slack은 무엇인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슬랙의 활용, 업무 생산성 극대화 방법, 뭐 트래블 테크 어쩌고저쩌고 야놀자가 일하는 방법, 야놀자 팀 멤버 한 명 불러 가지고 같이 코워킹 해 가지고 그죠? 공동 세미나를 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기존 고객사와 함께 진행하는 게 되고 1차 목적은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일즈 리드를 수집하는 거죠. 여기 참가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우리의 잠재 고객이 될 가능성이 크니깐요. 2차 목적은 뭐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에 남잖아요, 이 자료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검색을 통해서 우리한테 또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렸네요. 이메일 자동화 툴, 뭐 메일침프라는 툴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는 뭐 스티비 같은 툴도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메일을 꾸준히 보냅니다.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발송 성공률, 오픈 레이트, 클릭 레이트 다 볼 수가 있으시고 누가 어떤 콘텐츠를 클릭했는지가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것을 모니터링 해 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콘텐츠를 꾸며야 되겠다.'라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감각적으로 알 수도 있고 또 데이터적으로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엑셀 파일이 있으시면은 벌크로 파일 추가하기를 통해서 저게 구독자 목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컨퍼런스 전시에 참가하는 거는 뭐 이건 너무 고전적이고도 검증이 된 방법이죠. 이거 사진 제가 퍼온 게 아니고요. 제가 직접 참가했던 컨퍼런스예요. 제가 올해 10월 달에 얼마 안 됐죠. 2달 전이죠. 그때 제가 싱가포르에 있는 SSON이라는 컨퍼런스에 참석했거든요. 이제 제가 물론 제 개인 사업자로서 제가 컨설팅도 세일즈 컨설팅도 하지만 제가 미국 교육회사에 이제 우리 한국 대표 강사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시아 쪽은 제가 이제 고객 발굴을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마다 매년 갑니다. 그럼 제가 하는 일은 단순해요. 참가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미팅을 잡습니다. 미팅은 현장에서 즉석으로 잡는 거죠. 이제 얘기를 하고 명함을 뭐 한 100장 들고 가 가지고 이제 같이 나눠 주면서 간단하게 메모를 하죠. 이제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메모하고 이 사람이 어떤 얘기했다. 명함에다 그냥 적는 겁니다. 그래서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있잖아요. 세션들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뭐 20분 단위로 30분 단위로. 그럼 이제 그 쉬는 시간에 사람들이 커피 마시러 핑거푸드 이제 먹으러 이제 오는데 그때 이제 말 걸면서 명함 최대한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거의 한 40명 정도와 미팅을 해서 미팅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만나서 그냥 한 5분 정도 대화하는 거예요. "아 my name is 상준 from Korea."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명함을 받아와 가지고 그분들과 이제 뭐 간단한 얘기하고 "너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이제 뭐 "교육 필요하지 않아? 소프트 스킬 뭐 리더십 스킬이라든가 세일즈 스킬 같은 거 필요하지 않아? 그럼 이제 우리 뭐 이렇게 하니까 뭐 나중에 한번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우리 컨퍼런스 콜 한번 하자." 그렇게 하고서 오는 거죠. 너무 대화에 함몰되면 안 돼요. 뭐 그 사람의 뭐 취미까지 너무 그렇게 가면 안 되면 그 사람을 한 명 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또 놓치게 되는 거니깐요. 그러니까 약간 행동이 좀 빨라야 돼요,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그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거는 내가 참석했던 거고 컨퍼런스나 뭐 전시회에 내가 그 부스를 차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뭐 이제 뭐 한 300만 원 들죠, 부스 하나 차리는데. 한 3 바이 3 2 바이 2 인가요? 2 미터짜리 한 2 미터 되죠. 2 미터 되는 거 그 부스 하나에 한 350 정도 하죠. 뭐 얼리버드로 하면 300 정도 하고 이제 뭐 정부 지원금도 뭐 그거 좀 되는 거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전시회에 참여하는 것도 적극 추천드리고요. 가시게 되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오른쪽에 샘플처럼 리드 시트를 받으게 리드 시트는 인제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영어라서 좀 그런데 일부러 영어로 된 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한글로 하게 되면 너무 좀 따라하실까 봐. 이제 맨 위에다가는 신상 적으시고 리드 퀄리티가 나오죠. 핫 리드, 웜 리드, 그다음에 이제 콜드 리드인데 지금 여기는 마일드 인더스트리라고 나왔네요. 미팅 피드백은 뭐 어떻다. 네 팔로우업 옵션 이제 쭈쭈쭈 나오는 거죠. 간단하게 적은 다음에 저 리드 시트를 가져오는 거죠. 뭐 명함을 저기다 호치케스를 찍어도 되고요. 가져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죠? 파이프라는 인제 뭐 엑셀에다 관리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CRM을 운영하시면 CRM에다가 저거를 이제 입력을 해야 되겠죠. 명함 받아왔으니까 리드 시트 받아왔으니깐요. 그렇게 되면 인제 올리고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건 제가 이제 여기를 딱 그냥 캡처만 해서 가져왔는데 음 주로 이제 엑셀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회사 규모가 엄청 크지 않는 이상은. CRM도 좋지만 저는 이런 어떤 세일즈 마인드셋이라든가 세일즈 프로세스가 아직 잡히지 않으신 회사들은 엑셀로 일단 관리를 하는 걸 저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저 세 가지 크리테리아가 중요하거든요. 세일즈 물론 이제 여기 오른쪽으로 더 칼럼이 많아야 되겠지만 칼럼은 여러분들이 뭐 인구 통계학적인 걸로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크리테리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딜 사이즈 그다음에 윈 프로버비리티는 구매 확률이죠. 딜 사이즈는 딜 사이즈죠. 구매 예상액이죠. 그다음에 클로즈 레이트는 언제 발주할 것이냐. 그건 이제 내가 예상치죠. 하지만 예상치를 가지고 일단 그죠? 소팅을 합니다. 클로즈 데이트로. 그럼 인제 시간 순으로 이제 소팅이 되겠죠. 그다음에 win probability 그러니까 구매 확률 그러니까 20, 40, 60, 80 으로 돼 있죠. 주로 우리가 이제 세일즈 할 때 의미 있는 그 win probability는 80% 60%가 이제 높은 거잖아요. 높은 거는 이제 80%는 거의 살 거고 60%는 약간 살 거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살지 말지 고민하는 거 40%는 약간 관심 정도 있는 거 20%는 거의 이제 살 수가 없는 것들인 거죠. 대충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일즈적으로 유의미한 것들은 60 하고 80 이죠. 그럼 이제 거의 이제 된다고 보는 거고 그분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팔로우업을 할 거고요. 40%는
이제 관심만 있는 거고 아직 구매까지 가려면 약간은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이유에 의해서 뭐 예산이 없든가 아니면은 뭐 핏이 맞지 않아서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보고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좀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은 인제 우리의 핏이 맞지 않으면 우리가 뭐 개발을 따로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한다든가 아니면 커스터마이즈 해 가지고 그 회사에 맞추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관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어마운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어마운트를 정렬할 필요가 없죠. 인제 어차피 두 개만 하면 이제 어마운트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럼 뭐가 나올까요? 포캐스트가 되는 거죠. 그죠? 특정 기간에 지금 여러분들 음 뭐예요? 그 월별, 분기별, 월별로 소팅을 했고 또 그다음에 구매 확률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이제 특정 달마다, 특정 분기마다, 특정 년마다 얼마의 숫자가 클로저가 될 건지가 이제 포캐스트가 되는 거고 세일즈맨은 뭐가 중요합니까? forecast잖아요. 그죠? 미래의 숫자를 담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재무회계는 과거의 숫자를 담보하는 사람이라면 세일즈맨은 미래 숫자를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렸던 세일즈 리드 관리라는 것은 뭐다? 1%의 클로징 확률을 믿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파이프라인 리포트에서 윈퍼빌리티 그다음에 뭡니까? 어마운트, 클로즈 레이트 이외에 여러 가지 또 컬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것이냐 했을 때 일반적으로 대화 기록이 있겠죠. 대화 기록했을 때 어떤 단어가 특정 단어가 들어갔느냐, 구매를 한 사람이냐 안 한 사람이냐라고 나올 수도 있겠고요. 또 마케팅 소스 이를테면 뭐 이것이 뭐 SNS 통해서 들어온 세일즈 리드냐 아니면 전시회를 통해서 들어온 세일즈 리드냐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온 세일즈 리드냐 아니면 아웃바운드 콜드 콜을 통해서 유입된 세일즈 리드냐라는 것 마케팅 소스를 측정해야 됩니다. 그걸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나중에 구분했을 때 어느 쪽을 통해서 들어온 애들이 클로즈 레이트가 높은지를 파악해서 그죠? 우선순위를 우리 세일즈 역량을 그쪽에 포커스를 더 해야 되겠죠. 그죠? 세일 전환율을 측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일즈 파이프라인 리포트를 관리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성과도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우리 김 대리, 이 대리 서로 비교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비교한다는 게 뭐 기분 좋은 일은 아닌데 어차피 인센티브를 연동을 해야 된다면 그죠? 파이프라인 리포트와 연동을 하게 되면 목표치가 있고 인센티브가 있으면 그것을 연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목표치하고 달성률하고 인센티브를 연동하는 거는 제가 나중에 제가 미리 찍어 놓은 영상도 있어요, 유튜브에. 그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너무 딱딱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자 지금부터는 시간이 한 30분 남았는데요. 아주 그냥 편안한 얘기로 좀 갈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긴장을 좀 놓으시고 이제 나답게 세일즈하는 방법을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뭐냐면은 이제 제가 요즘에 주목하는 게 특히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대고 예전처럼 막 이렇게 뭐 강압적으로 "너 팔아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시대도 아니고요. 그죠? 이제 동기부여가 이제 돼야 되는 시대잖아요. 이제 리더는 그런 거를 잘해야 될 거고 또 팔로워도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본인의 어떤 자기 계발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너무 프러자일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뭐 I 타입이다. 뭐 나는 뭐 가슴이 떨린다. 나는 말이 잘 안 나온다. 나는 뭐 응급 상황에서 뭐 나는 그 세컨 플랜이 잘 안 나온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너무 여러분들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속에는 욕심을 좀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내가 너무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제가 '왜 이렇게 저렇게 떨릴까? 저분은 왜 저렇게 주저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기서 이렇게 저기 뭐야 임기응변이 왜 안 되지?' 물론 그분의 뭐 능력도 있고 성격도 있고 다 있지만 음 약간 뭐 제가 심리학자는 아닙니다만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실패하지 않겠다. 나는 실패할 수 없어. 나는 잘났어. 나는 잘할 거야.' 그러니까 '잘할 거야.'라는 자신감은 좋은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표출되면서 '나는 실패할 수 없어.'라고 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아까 제가 1% 여기 나왔던
1% 클로즈 확률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99%는 실패한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농담이 아니고요. 제가 그 지난달에 하나 새로운 세일즈 리드를 발굴했어요. 이제 뭐 딴 얘기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강점 워크숍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문의를 받았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어젯밤에 페일 했어요. 어젯밤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미안하다. 우리는 뭐 다른 파트너랑 하기로 했다." 저 안 됐습니다. 저 졌어요. 저 세일즈 못 했어요. 저 세일즈 강의하는 사람인데 세일즈 실패했어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뭐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거로부터 마음의 상처가 없다는 게 중요해요. 제가 물론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 그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지만 거기로부터 결과에 있어서는 상처받지 않겠다는 마음이 전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나는 어차피 100명 중에 1 명을 성공시키면 돼.' 중요한 건 100 개는 해야지. 대부분 사람들이 1개 하고서 1개가 될까 안 될까 막 고민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00 개는 하고 와야지 여러분들. 100 개는 하고서 1 개가 될까 말까 고민을 하셔야지 1개 딱 해 놓고서 1 개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고 하는 거는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라는 게. 그죠? 그래서 상대에 대한 호기심을 갖자라는 겁니다. 호기심을. 그러니까 인제 팔아 제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객을 진짜로 바라보는 거예요. '쟤네들은 뭐 하는 회사지? 저 담당자님 뭐 하세요? 뭐가 힘드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려면 라포도 형성돼야 되겠죠 물론. 그러려면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영업할 때 저보다 뭐 좀 직급이 낮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되게 멍청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은 저 사람이 저 역할을 하는 거 보면 경쟁률을 뚫고서 저기 있는 거 보면 '내가 존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음.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최근에 뭐 최근뿐만 아니라 자부심을 느낄 만한 포인트를 살짝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지금 HR 하시면서 직원이 1,000 명이나 되시는데 이렇게 플로리스하게 제가 뭐 밖에서 보면 평판이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 인재 양성팀, 인재팀, 피플팀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라는 얘기를 좀 좋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나다운 모습을 하는 게 좋다. 내가 내성적인 게 뭐가 문제예요. 그죠? 외향적인 게 좋은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말 잘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말 못하면 어떻습니까?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여의도에 갔다 왔어요. 제 인스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여의도 갔다 왔는데 왜 갔다 왔느냐, 제가 컨설팅 했던 회사들이 이제 컨설팅 다 끝났는데 제가 누구를 소개를 받아 가지고 이분을 제가 소개시켜 준 거예요. 제가 같이 동반 방문을 간 겁니다. 가서 이제 소개해 드리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영업을 많이 안 해 보신 분이에요. 근데 제품은 좋아요. 제품이 뭐냐면은 그 타일 접착제예요. 타일 공사할 때 여러분들 타일 붙이잖아요. 화장실 타일 같은 것도 있고 이거를 이제 벽에 붙이려면 접착제가 이제 좋아야 되잖아요. 이분 이제 우레탄 기반으로 만든 그 접착제라 가지고 인제 이게 환경 호르몬이 별로 안 나와요. 이제 무슨 포름 알데히드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안 나오고 냄새가 잘 안 나오고 하여튼 되게 친환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 잠재 고객이 딱 바로 앞에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어디 가서 뭐 말 못한다는 얘기는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말을 좀 못하세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미팅이 되게 잘 됐어요. 왜냐, 되게 진정성 있게 이분은 이제 건축 쪽은 빠삭하신 분이니까 전문 용어 써 가면서 정말 뭐 회배당 무슨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건축 저는 잘 몰라 가지고 막 자기끼리 막 얘기하더라고. 근데 이제 나는 못 알아듣지만 참 그 얘기를 하는데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자기다운 모습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끝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물론 내용도 잘 모르지만. 근데 결과적으로는 "미팅이 괜찮았다." 그래서 이제 둘이 명함 주고받고 인제 괜찮으면은 뭐 이번 달 안으로 구매 의향서 같은 것도 받기로 했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힘을 빼는 게 중요하다. 호기심을 갖자. 그다음에 고객을 학교 선배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다." 선배 정도. 선배면 어때요? 말도 뭐 가끔 짧게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이렇게 그렇다고 너무 막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존중하면서 학교 선배님이니까 "아 선배님 왜 그러세요?" 이런 거 어때요? 좋죠. 그죠? 뭐 사람마다 뭐 격식이라는 건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간다. 어려움을 해결하는 사람이다. 이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미팅할 때 금기사항을 몇 개 알려드릴게요. 대화 중에 노트북에 타이핑하면서 얘기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우리의 소중한 고객님이 앞에 계신데 타이핑할 시간이 어딨냐고요. 그리고 고객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지금 바라보면서 얘기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뭐 타이핑을 하는 거 좋게 보이겠습니까? 그죠? 별로 좋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영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러지 않는데 특히 이제 뭐 이 어떤 기획팀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분들은 요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별로 비추입니다, 비추. 그다음에 말할 때 노트에다 막 적으면서 얘기하시는 분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예요. 뭐 난 뭐 중학도 꽤나도 해야 되겠다는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은 고객한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고객한테 설명, 우리 제품을 설명, 프레젠테이션, 프리잖아. PRE, 프레젠테이션. 앞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프레젠테이션이잖아요. 뒤를 보고 얘기하는 포스트젠테이션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제 우리는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우리 제품을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인제 그죠. 이건 뭐 대화의 기본이죠. 그죠? 그다음에 무엇이든 다 된다고 장담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긴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제가 보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아 그 스타트업에 있을 때 우리 이제 주니어 분들 같이 동반 미팅을 가끔 가면은 인제 보통 주니어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말이 일단 빨라요. 말이 빠르고 그리고 무조건 다 된다고 합니다. 이게 긴장해 가지고. 말만 하면 예예. 뭐 예예. 예예예. 됩니다. 그럴 게 아니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말을 뭐 빨리 할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말을 많이 시켜야 되겠죠, 고객으로 하여금. 그죠? 질문 많이 하고. 그다음에 가르치는 행동. 저 이거 많이 당해 봤어요. 저한테도 세일즈맨이 가끔 와요. 뭐 이제 플랫폼에서도 오고 뭐 그러는데 인제 뭐 저도 이제 온라인 교육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많이 알거든요 그래도. 근데 이제 뭐 굉장히 막 가르치듯이 하면은 좀 짜증이 나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미팅을 할 때 요 질문을 한번 던지는 건 좋아요. 뭐 다른 질문이야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맨 끝부분에 요런 질문 던지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고객님 제가 하나만 던질게요.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저희 제품 뭐 사실 수도 있고 선택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안 하신다면 그 이유는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안 하신다면 사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만약에 안 하신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지 저희가 좀 나중에 좀 더 훌륭한 회사가 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인제 고 걸림돌을 얘기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고객은 막 그렇게 솔직하지가 않아요. 고객은 티를 잘 안 냅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대놓고 물어보는 어떤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결정권자 누구냐." 근데 결정권자를 단번에 만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은 미팅이 계속 밑에서만 맴돌면 안 돼요. 항상 다음 미팅, 다음 미팅으로 넘어갈 때 항상 다른 그 결정권자가 있다면 그분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상대가 결정권자입니까?" 대놓고 물어보시면 돼요. "부장님 이거 혹시 부장님 선에서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대표님까지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요구하시면 되는데 너무 중간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막 스킵 "아 뭐 됐고요." 이러시면 이러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뭐 이거는 뭐 기본적인 거죠. 클로징을 두 번 해야 되겠죠. 그죠? 첫 번째 클로징은 제품에 대한 클로징이겠고요. 두 번째 클로징은 예산에 대한 클로징. 그러니까 구매팀이 따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무회계 담당자가 있으면 그분의 그분 내부자들을 미리 만나면 사실 좋아요. 디스카운트를 뭐 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여신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페이먼트 텀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미리 얘기해야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무리 내가 내고를 해 놨어도 그 결제 조건이 달라지게 되면 뭐 그거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기존 고객의 후기를 보여주는 거 너무 좋은 거죠. 과감하게 그러니까 기존 고객이 있으면 무조건 후기를 요청하셔야 돼요. 인터뷰를 해 가지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계약서를 쓰신다 그러면 뭐 한 4조 6항 정도에다가 뭐 우리 제품에 대해서 사용을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기존 고객인 거죠. 기존 계약 맺을 때
거기 계약서에다가도 그걸 한 줄 정도 집어넣는 것도 좋아요. "우리 뭐 마케팅 이런 거에 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뭐 안 해도 뭐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사례별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정기적으로 고객 사례집을 제작해서 홈페이지도 배포하고 또 영업할 때도 항상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상대방을 협력자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이거는 기술인데요. 그냥 이런 분들이 있어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 "기승전결 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고객은 반발심이 있어요. 상대방이 뭔가 발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팔짱 딱 끼고 '아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프레젠테이션을 끝을 열어 놔야 돼요. 열어 놔야 된다고요. 상대방의 참여를 유도해야 돼요. "요거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물어보면서 상대방이 스스로 결론 짓도록 인게이지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결론 부분에다가 결론을 딱 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요런 정도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요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음. 그러니까 결론을 하나로 확정시키지 말고 약간 유보하는 거예요. 기승전결. 결론을 짓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얘기야.'라고 하시겠지만 결론을 져 버리게 되면 고객의 니즈를 100%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을 짓게 돼 버리면 고객의 니즈가 안 맞게 될 수 있잖아요.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 미터짜리 젓가락으로 고 목표를 딱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오픈시키라는 얘기예요. 지금 고객 사례도 있으시고 지금까지 솔루션도 이렇게 개발하셨는데 "저희는 여기까지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어떻게 결론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고객이 참여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구매 의사를 보이기 시작하면 양자택일 전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현상 유지 편향, 문간에 발들여 놓기 전략이죠. 뭐 넷플릭스도 하고 있고 홈쇼핑에서도 많이 이제 하고 있죠. 뭐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책을 한 권 보낸다든가 "읽어 보시고 선택해 주세요."라든가 또는 여러분들 뭐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소프트웨어 뭐 기한을 정해 놓고서 이제 쓰게 만들 수도 있고요. 100% 환불 조건도 있을 수 있고요. 인제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그때 여러분들 정책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이 비싸요라고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협상의 일환으로 그냥 마치 그 트럼프처럼 그렇게 하는 거라면 가격을 잘게 쪼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인제 가격 구조가 좀 변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 번 지출이지만 나중에는 계속해서 우리 직원분들의 경험이 달라질 거다라는 식으로 설득할 수도 있고요. 근데 진짜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비싸지 않은데. 그런데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전에 체크할 것은 이제 누가 승인을 하는지, 예산 지출권은 누가 구매팀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단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건지 알아보셔야 될 거고요. 결제 조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입, 후입, 할부, 전자결제 이런 것들 미리 알아봐야 될 거고요. 독점 정보에 대한 것도 서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알아봐야 될 거고요. 하나 더 전략이 있습니다. 이게 계약 후군요. 오타네요, 오타. 이 계약 전이고 얘가 계약 후입니다. 네. 계약을 하기로 했으니까 인제 하나 더 팔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품 다른 종류의 제품을 팔 수도 있고 애드온을 또 팔 수도 있고요. 그죠? 만약에 하나 더 산다면 30% 디스카운트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계약을 하기로 했어. 그러면 인제 그냥 고것만 파는 게 아니라 "애드온 하시면 3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더 그죠? 이제 소위 말해서 업셀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세일즈를 제안할 때 어떻게 하면은 더 구매 확률을 높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세일즈 ABC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뒤쪽은 다 마인드풀니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투인먼트 동조력이죠. 이제 세일즈를 잘하려면은 상대방한테 동조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공감하는 능력, 동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C는 clarity 명확성이에요. 대조군을 같이 보여주면서 비교 효과를 확실히 가져가면서 제안함으로 해서 고객이 들을 때는 굉장히 이게 효용이 있다라고 느껴야 되겠죠. 경쟁사와의 뭐 비교를 확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B는 뭡니까 B. "파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책에 나오죠. B는 바로 회복력이에요, 회복력.
부정적인 느낌이 드실 거예요. 언제? 세일즈에 실패하게 되면 부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느낌은 대체로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가짜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 또 안 되는구나. 나는 I 타입이야. 나는 안 되나 봐.' 그게 아니라 '안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는 말이겠죠. 그죠?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왼쪽이 맞겠습니까? 오른쪽이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셀프 토크가 여러분들의 다음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죠? '왼쪽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 그러지 말라.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세일즈를 처음 했을 때. '아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아 나 딴 거 할래. 나 세일즈 이제 그만할래.' 막 이랬었거든요.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뭐였지? 계속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반성과 낙담은 다른 거죠. 영구적인 문제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어. 아 나는 남을 움직이고 설득하는 그런 능력이 없어. 난 내성적이야. 아 나는 세일즈는 안 맞아. 난 세일즈 해본 적도 없는데 난 세일즈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래. 나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았을 뿐이야. 난 잘할 수 있어. 어떤 게 맞을까요? 오른쪽이 맞겠죠. 보편적인 문제인가요? 이거는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우리 제품이 안 좋아서 그래. 대표님, 이거 제 잘못이 아니라 우리 제품이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단지 저 사람이 저 고객이 우리 가치를 이해 못했을 뿐이야. 우린 다른 사람 만나면 돼.'라고 말하는 게 어떤 게 맞을까요? 그죠? 오른쪽이 맞겠죠. 개인적인 '에휴 내가 말을 잘 못 난 말 잘 못해. 나는 말을 너무 못해. 나는 아닌 것 같아. 에휴 나는 그냥 안 되겠다. 영업사원 뽑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아니야. 말주변도 중요하지만 진짜 저 사람이 거절한 이유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이겠지. 그럼 다음부터는 내가 팔 때는 예산을 미리미리 확인해 보자.' 이게 맞는 말이겠죠. 그죠? 우리는 그것을 false evidence appearing real 그러니까 fear 두려움이죠. false evidence라고 합니다. false evidence 그러니까 거짓 증거, 거짓 증거. 예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구름다리 저 뭐 출렁다리라고 하나요? 저 다리가 있죠. 저게 엄청나게 출렁거리죠. 근데 저거는 건축학자 뭐 토목공학과 뭐 다 전문가들이 설계해 가지고 다 안전하다고 판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저 여성분은 굉장히 지금 무서워하고 있죠. 왜 무서워하고 있죠? 저분은 저게 지금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가짜 에비던스예요. 가짜 증거. false evidence를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 같은 상황이지만 저 사람만 특별하게 본인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false evidence라고 합니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은 여러분들이 가짜 증거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일즈 실패했어? 우리 제품이 안 팔려? 난 두려워?" 그것은 false evidence예요. 작은 위기를 과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저 까만색이 근본 위협이에요. 오리지널 위협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요 정도로 두려움을 느껴요. 살짝 약간 마음은 떨리는데 약간 가슴이 떨리지만 가슴이 약간 벌렁벌렁 대긴 하지만 뭐 그래도 괜찮아. 다들 이러고 있는데 본인만 막 과장을 해 가지고 이거는 뭐 나는 뭐 죽어야 되고 나는 뭐 끝났고 나는 뭐 이미 뭐 안 돼. 뭐 본인이 막 이상한 막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이 여자분이 지금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죠. 어떤 기회를 놓치고 있죠? 저 아름다운 풍경을 놓치고 있다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죠.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나요? 실제 이러한 일은 겁니다. 팀장님이 내가 제출한 보고서를 보고서 형편없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난 죽어야지.' 그게 아니라 왜 죽어요 죽기는. 왜 그래요 갑자기. 나는 팀장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나를 싫어합니다라고 과장해서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그죠? 지적했으면 지적한 것만 내가 해결하면 되는데 나는 인정을 받지 못해. 나는 과장님이 날 싫어해. 싫어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보고서가 형편없다고 지적을 했는데 본인이 막 과장해 가지고 막 false evidence 막 해 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세일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일즈도. 세일즈가 실패했어.
아 우리는 안 되나 봐. 뭐가 안 돼요, 안 되긴. 뭐 그죠? 실제 이런 고객이 나를 지목하면서 담당자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럼 교체하면 되지. 교체하면 되지. 왜 그게 뭐 화가 날 일이에요? 그게 왜 화가 나죠? 나의 자존심은 꾸겨졌으며 체면은 온갖 꼰대로 갔으며 끝내 자존심은 잃어버렸습니다. 왜 갑자기 왜 급발진하세요? 왜 급발진하냐고. 아니 담당자를 교체해 달라고 그랬으면 교체해 주면 되잖아요. 왜 거기서 급발진을 해 가지고 이 상황을 악화시키냐라는 거예요.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급발진한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급발진한다는 거는 편도체가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거를 세일즈를 잘하려면 이 편도체 안정화 훈련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죠 그게. 그러면 잠시 동안이라도 상대방 고객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상사가 될 수도 있어요. 관계인이 될 수도 있죠. 감사와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리스펙트 하셔야 돼요. 세일즈라는 사람이 누구를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항상 내가 상대방을 리스펙트하는 마음을 가져보면요. 그게 목소리와 표정에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계획되고 의도된 셀프 토크를 해야 됩니다. "I can do it."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한번 써 보십시오.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이런 얘기를 평소에 해야 돼요.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피동적인 평가에 대해서 '아 나는 세일즈를 잘해야 되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됐다?' 능동적인 존중과 감사. '내가 고객들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주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사 고객에 대한 진정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더 큰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가져야 되는 거죠. respect 존중이 바로 respect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유퀴즈에 이 김주환 교수가 나온 거에도 요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용서하기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giving forward가 forgiving이에요. 멋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응어리를 없애버려야 돼요. 여기 내 어떤 바이어스된 마음을 스스로 결단을 내려서 과거에 얽매인 '아 나는 내성적이고 나는 영업 못하고 나는 안 되는 사람' 이게 아니라 단번에 그걸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말 못하고 언제까지 내가 수줍음 타고 내가 언제까지 못할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닙니다. 용서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나를 먼저. 나의 과거를 먼저 용서하시고 내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상대는 중요하지 않아요. 고객이 미쳐서 내가 물건을 못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제품이 나빠서 그게 아니라 제품이 어떻든 간에 물론 제품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를 내가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분노와 증오라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죠? 용서하기 실습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이제 끝자락이라서 자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번 이 교육도 교육이지만 뭐 세미나도 세미나지만 한번 시간 되시면 적어 보시길 바랄게요. 어떤 용서할 사람 적어 보시고 그가 나에게 끼친 해악 있으면 적어 보시고 그로부터 내가 과거에 얽매인 나의 집착이 있으면 적음으로 하여서 그걸부터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또 존중하기. 내가 존중하는 사람 누구를 만들어야 될까요? 그죠? 적어 보시고 그가 존경받을 만한 이유를 한번 적어 보시고요.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라는 식으로 이 세미나를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요 두 가지 꼭 한번 적어 보시면 좋고 용서하기, 존중하기. 그래서 오늘 유튜브 라이브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9시 딱 맞췄네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다가 질문해 주시고 없으시면 저 스타트업 세일즈 연구소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언제라도 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 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스타트업 세일즈 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셔 가지고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언제라도 보시면서 연락도 주시고 많은 문의사항 있으시면 문의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네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